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한국인들 가운데는 러시아와 소련을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체제로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틀린 사고방식으로 러시아가 돌아가는 방식이 공산주의 체제와 똑같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군이 정치 코미사르를 동원해 독전을 해가며 후퇴하면 총을 갈긴다는 황당한 거짓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금 러시아군에는 정치 코미사르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Deputy Command of Education이라는 직책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치 코미사르가 야전 지휘관 이상으로 권력이 강해 작전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했지만 지금의 Deputy Command of Education은 정훈과 애국 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 공산주의 러시아와 다르다고 이해하는 것도 무지의 소산입니다. 과거 소련의 역사를 보자면 우크라이나도 단물을 사실 많이 빨아온 이들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오데사 출신의 저널리스트로 러시아 구소련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네포고진의 기고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레즈네프에서 후르쇼프까지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현재 키예프 정권이 숨기려는 부분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우크라이나 볼셰비키는 소련 건국 초기에 막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탈린 시대부터 러시아 언어와 문화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크라이나화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1930년대 후반에 잠시 멈춘 듯하다 관성으로 계속됐습니다. 이 같은 소련의 정책은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공화국이 국가 엘리트와 지식인을 보유한 상당한 독립체를 이루게 함으로써 나중에 독립의 길을 여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해체까지 우크라이나인 당 관리들이 많은 핵심 직책을 맡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브레즈네프와 후르쇼프입니다. 브레즈네프는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자신의 출신을 숨겨왔습니다. 스탈린은 그를 몰다비아인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브레즈네프는 1950년대까지는 자신을 우크라이나인으로, 그 이후에는 러시아인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전 프랑스 대통령 지스카르 데스탱의 회고록 권력과 삶을 보면 그와 교류했던 폴란드 정치인 에드바르트 게렉은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폴란드를 통치했던 에드바르트 게렉은 브레즈네프의 모친이 폴란드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스카르 데스탱의 회고록에 따르면 에드바르트 게렉은 브레즈네프의 친구였습니다. 에드바르트 게렉은 브레즈네프가 자신의 어머니가 폴란드인이라고 토론하는데 그 사실을 숨긴 이유는 러시아인들이 폴란드인을 비꼬고 경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브레즈네프에게는 폴란드어도 모국어나 다름없었고 게렉과 전화통화를 할 때는 폴란드어로 대화했다고 회고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소련 역사의 많은 페이지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하나는 국가 지도자의 민족에 관한 겁니다. 이 같은 정보들, 그러니까 통치 엘리트의 전기는 소련 해체 직전인 1990년까지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비에트 시기에 많은 정치인, 외교관, 군인, 정보요원들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지만 그 출신 성분에 관한 기록은 종종 생략되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러시아인 또는 소련인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출신 사람들이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에 사실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최고 통치 엘리트 계층에는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니키타 후르쇼프도 정확히는 우크라이나 국경 바로 부근의 쿠르스크주 갈리노프카 마을 출신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인식됩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주 출신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 돈바스에서 철로원, 탄광 광부, 벽돌공으로 일했던 탓에 우크라이나 연고가 강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스스로도 우크라이나 아이덴티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후르쇼프가 공산당 총서기 시절 찍은 사진을 보면 우크라이나 민속 복장을 하고 프라브다 신문을 읽는 것도 있습니다.
또 소련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스타브로폴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농민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회의 의장을 역임한 클리멘트 보로시닐로프와 니콜라이 포드고로닐도 우크라이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미안 코로첸코, 미하일 그레추후카, 이반 크루셰츠키, 알렉세이 바첸코 등 수십 명의 중앙위원회 서기와 정식 우비원, KGB를 지휘했던 블라디미르 셰미차스느이도 출세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자체 지역 엘리트들에 의해 관리됐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에서 억압받는 존재였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억압받는 존재이기는커녕 소련에서 핵심 포스트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또 1950년대에 이르러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자체 헌법과 깃발, 의회까지 갖췄습니다. 소련을 그대로 복제했는데 당시 우크라이나 의회를 대표하는 기구는 지금도 베르호브나 라다라는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연고를 가진 후르쇼프와 고르바초프가 소련 붕괴와 오늘날 우크라이나 분쟁의 씨앗을 뿌린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또 한국인들은 우크라이나야말로 공산주의 소련의 본진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30만 병력을 부분 동원한다고 하자 앞으로 100만 명을 동원할지도 모른다는 밑도 끝도 없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100만 명 동원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EU에 기반을 둔 노바야 가제타 유럽이란 반체제 매체였습니다. 노바야 가제타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도 없이 크렘린궁 익명의 소식통을 팔아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내리자 온갖 러시아 혐오 뉴스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젊은이들이 푸틴을 위해 죽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다는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푸틴은 자기를 위해 죽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강제 징집이란 단어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징집에 따른 입대가 바른 표현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강제 징집이라고 흥분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왜 여기에 감정을 이입해 난리인지 아리송합니다. 한국에 3조 원 규모의 원전 하청까지 제공한 러시아를 한국인이 왜 나서서 증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국민들이 대거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과장됐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여행을 가면서 입국 가능한 나라가 몇 없어 해당 항공편에 좌석 여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도주하려 북새통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라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 발령과 함께 서구가 핵으로 위협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라는 연설을 한 뒤 가장 재발절인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부동산 업자들이 핵폭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설명하는 지도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군 기지 주변의 부동산은 가급적 매입하지 말 것과 북부 스코틀랜드가 핵폭발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